17살의 김보람은 눈에 띄지 않는 기술의 달인이었다. 아담한 체구에 늘 단순하게 따내린 검은 머리, 존재감을 지우는 옷차림으로 그녀는 태성고등학교 복도를 속삭임처럼 스쳐 지나갔다. 아버지가 동네 방앗간에 자리를 잡으면서 석 달 전 이 조용한 마을 평안리에 이사 온 보람의 유일한 목표는 아무도 모르게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을 보내는 것이었다. 새로운 친구들은 보람이 해안도시 출신으로 지난 10년 가까이 류 관장님의 도장에서 혹독한 격투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청소년 시절부터 자기보다 2배나 큰 상대를 꺾으며 체급별 지역 챔피언을 여러 번 차지했다. 전직 격투 선수였던 류 관장님은 싸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와 수련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철학을 그녀에게 심어주었다. 이사 올 때 부모님은 그 삶을 접고 평범한 청소년기를 보내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제발 보람아.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우리는 그 세계가 얼마나 힘든지 봤잖니. 류 관장님도 다치시고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하고 우리는 네가 여기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랄 뿐이야. 그냥 평범한 아이로 지내보려고 노력해 줄 수 있겠니? 보람은 싸움꾼으로만 규정되는 것에 지쳐 있었고 평범한 10대의 삶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동의했다. 그녀는 훈련 장비를 조심스럽게 챙겨놓고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그만두고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완전히 숨기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태성고등학교에 다닌 지 2주 만에 시작되었다. 학교는 전형적인 시골 학교였다. 붉은 벽돌 건물, 잘 가꿔진 잔디밭, 그리고 익숙한 사회적 무리들이 있었다. 보람은 재빨리 서열을 파악했다. 인기 있는 아이들은 중앙광장을 장악하고 운동 잘하는 아이들은 운동장을 차지하고 공부벌레들은 도서관을 독점하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저 버티려고 애썼다. 안타깝게도 그녀는 괴롭히는 아이들도 알아챘다. 박건우는 퇴색해가는 자신의 왕국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전형적인 고등학생 우두머리였다. 만 18세의 그는 만성적인 결석 때문에 유급했다. 그는 키가 크고 위압적인 체격에 도전을 받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오만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의 그림자 같은 존재인 강철민과 최두식은 건우의 썰렁한 농담에 너무 크게 웃는 신경질적인 아이와 건우의 우월감을 증폭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듯한 덩치 큰 아이였다. 그들의 첫 만남은 화요일 점심시간에 일어났다. 보람은 한적한 테이블에 혼자 앉아 조용히 샌드위치를 먹으며 소설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건우의 위압적인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어이쿠, 이게 누구야? 건우는 초대도 없이 그녀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능글맞게 말했다. 철민과 두식은 보초처럼 자리를 잡았다. 새 얼굴이잖아? 해안도시에서 왔다며? 보람은 책에서 눈을 들어 건우의 눈에서 즉시 먹잇감을 노리는 듯한 번뜩임을 알아챘다. 그녀는 그런 눈빛을 수없이 봐왔다. 쉬운 먹잇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김보람이라고 해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하며 책을 덮었다. 네, 해안도시에서 왔어요. 해안도시, 철민은 조롱하듯 따라했다. 세련됐네. 우리 시골 사람들을 깔보는 거 아냐?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람은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점심을 먹고 싶을 뿐이에요. 건우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미소를 지으며 비웃음으로 바꾸었다. 새로운 친구, 태성고등학교에는 불문율이 있어. 새로 온 사람들은 우리처럼 오래된 사람들에게 약간의 존경심을 보여줘야 해. 그게 여기서 돌아가는 방식이야. 보람은 싸움 직전에 늘 느껴지는 가슴 조여 옴을 느꼈다. 류 관장님이 그녀에게 주입한 모든 본능은 즉시 우위를 점하고 이 아이들에게 그녀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부모님과 약속했고 더 중요한 것은 평범한 10대의 삶을 시도해보고 싶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식사를 챙기기 시작하며 말했다. 다른 곳에서 밥을 먹을게요. 아니,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이야기를 끝내지 않았어. 두식이 그녀가 일어나려고 하자
어깨에 무거운 손을 얹으며 끼어들었다. 내가 말한 존경심 말인데 그건 태도에 관한 것만이 아니야. 작은 영토세라고 해두자. 일주일에 10,000원씩 내면 아무도 널 괴롭히지 않을 거야. 그 요구는 너무 터무니없어서 보람은 거의 웃을 뻔했다. 이 아이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협박하려는지 전혀 몰랐다. 그녀는 30초 안에 이 녀석들 모두를 제압할 수 있었다. 대신 그녀는 두식의 손을 어깨에서 부드럽게 떼어내고 일어섰다. 생각해 볼게요. 그녀는 절대 안 돼 라는 말을 돌려서 표현하며 시간을 벌려고 했다. 그래, 건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생각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지는 마.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날 밤 보람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고민했다. 그녀는 이 아이들을 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자신의 본성을 드러내야 하고 아직 평범한 10대의 삶에 대한 실험을 포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어쩌면 상황을 헤쳐나갈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건우와 그의 친구들이 그녀를 다시 사물함 근처에서 막아섰을 때 그녀는 답을 준비했다. 당신들에게 돈을 내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있고 당신들이 저를 내버려 두면 감사하겠어요. 건우의 표정이 즉시 바뀌었다. 가짜 친절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악의적인 표정으로 바뀌었다. 안타깝네, 해안. 그는 말했다. 우리가 좋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랐는데 하지만 네가 어려운 길을 택하고 싶다면 나도 좋아.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조직적인 괴롭힘이었다. 건우와 그의 친구들은 보람의 조용한 거절을 개인적인 모욕으로 해석하는 듯했고 태성고등학교에서의 그녀의 삶을 최대한 비참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그것은 미묘하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복도에서 그녀와 우연히 부딪혀 책을 흩뿌리곤 했다. 그들은 수업 시간에 그녀 뒤에 앉아 그녀가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하지만 선생님들이 알아차릴 수 없을 만큼 작게 욕설을 속삭였다. 그들은 지나가면서 그녀의 가방을 어깨에서 쳐서 바닥에 물건을 쏟았다. 구내식당에서 그들은 전술을 강화했다. 철민은 그녀의 테이블 옆을 지나가다가 부주의하게 음료를 쏟아 그녀의 점심과 숙제를 적셨다. 두식은 근처에 앉아 모두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외톨이에 대해 크게 험담을 했다. 건우는 수년 동안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모든 것을 지휘하며 항상 최악의 상황을 목격할 교직원이 없는지 확인했다. 한계점에 도달한 것은 금요일 오후였다. 보람은 주말을 기대하며 아이들이 이틀 동안 그녀에게 흥미를 잃을 수도 있기를 바라며 방과 후 차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고 있을 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어이 해안. 그녀가 돌아보니 건우, 철민, 두식이 그녀가 모르는 다른 2명의 남자아이들과 함께 다가오고 있었다. 주차장은 대부분 비어 있었고 몇몇 학생들이 흩어져 있었고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다. 이야기를 좀 해야겠어. 건우는 새로운 위험한 기운을 띤 목소리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 보람의 위험 감지 본능이 발동했다. 네가 몇 주 동안 우리를 무시해왔고 점점 창피해지고 있어. 우리가 해안에서 온 어린 여자애에게 짓밟히게 내버려 둔다면 사람들은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할 거야. 저는 누구도 짓밟지 않았어요. 보람은 심장이 두근거림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일에 신경 쓰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그게 문제야. 철민이 다가오며 말했다. 내 일은 이제 우리 일이야. 우리 동네로 이사와서 우리 학교에 다니면서 우리 규칙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그건 우리 문제가 돼. 얼굴에 흉터가 있는 키가 큰 아이가 입을 열었다. 어쩌면 그녀는 적절한 행동에 대한 교훈이 필요할지도 몰라. 보람의 머리는 빠르게 돌아가며 상황을 평가했다. 5대1, 목격자 없음, 도움을 요청할 방법 없음. 이것이 훈련이었다면 류 관장님은 즉시 끝내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먼저 리더를 무력화하고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조율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처리하라고. 하지만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이것은 현실이었고 그녀는 여전히 부모님이 원하는 평범한 소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이봐요. 그녀는 차를 향해 뒷걸음질 치며 말했다. 저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건우의 미소는 맹수와 같았다. 오, 이제 타협하고 싶어? 너무 늦었어, 혜안. 쉽게 할 기회가 있었잖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느슨한 경계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보람은 훈련 본능이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각 소년의 자세, 위치, 잠재적인 취약점을 기록했다. 철민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는데 아마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다. 두식은 왼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오래된 부상일 것이다. 낯선 두 사람은 긴장한 듯 보였는데 아마도 이런 수준의 대결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았다. 이렇게 될 거야. 건우는 휴대폰을 꺼내며 말을 이었다. 우리는 너와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거고 나는 그걸 녹화할 거야. 그리고 이 영상이 학교의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뜨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합당한 존경심을 보여주기 시작해야 할 거야. 일주일에 5만 원부터 시작해서. 녹화에 대한 무심한 언급은 보람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굴욕적인 영상의 대상이 된 아이들에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을 목격했다. 그것이 그들을 영원히 괴롭히고 그들의 명성을 산산이 부수고 때로는 자해까지 몰고 가는 것을, 그녀의 부모님이 그녀가 그런 식으로 굴욕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어떤 신체적 위협보다 더 끔찍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으로 상황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다. 제발요.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가 얼마나 작게 들리는지 싫어하며 애원했다. 돈을 낼게요. 그냥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말고. 너무 늦었어. 건우는 휴대폰을 들고 말했다. 협상할 시간은 끝났어. 얘들아, 우리 세 친구가 자신의 위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줘. 두식이 먼저 움직여 그녀의 가방을 잡으려고 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그녀의 소지품을 잡고 건우의 휴대폰이 녹음을 시작하자 보람 안에 무언가가 끊어졌다. 몇 주 동안의 괴롭힘, 모든 굴욕, 모든 두려움과 좌절이 표면으로 솟아올랐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그녀는 평범해지려는 실험이 실패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아이들은 결코 그녀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그녀를 착취해야 할 희생자로만 볼 것이다. 그녀는 부모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지만 때로는 세상이 당신이 누구인지 선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내 가방에서 손 놔. 그녀는 완전히 변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몇 달 동안 사용해왔던 조용하고 불확실한 어조는 사라졌다. 이 목소리는 단호하고 통제되어 있었고 절대적인 확신을 내뿜고 있었다. 두식은 비웃으며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다. 아니면 어쩔 건데, 꼬마 아가씨, 엄마한테 울면서 달려갈 거야? 다음에 일어난 일은 김보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모든 사람의 인식을 산산이 부수었다. 단 한 번의 매끄러운 동작으로 보람은 두 손으로 두식의 손목을 잡고 몸을 돌려 그의 운동량을 이용하여 그를 엉덩이 위로 쓰러뜨렸다. 그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아스팔트에 부딪혔고 그의 폐에서 큰 소리와 함께 공기가 빠져나갔다. 누구도 반응하기 전에 그녀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더듬거리고 있는 철민에게 몸을 돌렸다. 그녀의 오른손은 완벽하게 조준된 타격으로 뻗어 그의 횡격막을 정통으로 때렸다. 철민은 숨을 헐떡이며 몸을 웅크렸고 보람은 즉시 그의 얼굴에 정확한 무릎차기를 날렸다. 그의 코가 부러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들렸다. 낯선 두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서로를 쳐다보며 즉시 후퇴하기 시작했다. 우린 여기서 빠져나가자. 그들 중 한 명이 더듬거리며 말했고 둘 다 몸을 돌려 도망쳤다. 건우는 휴대폰으로 녹화하면서 굳어 있었고 그의 턱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느슨하게 벌어져 있었다. 10초도 안 되어 그의 지원군은 무력화되거나 도망쳤고 해안 도시에서 온 조용한 소녀는 일종의 전투 천재처럼 그의 친구 2명 위에 서 있었다. 뭐야 도대체? 그는 간신히 더듬거렸다.
보람은 그에게 몸을 돌렸고 건우는 그녀의 눈에서 그의 피를 차갑게 식히는 무언가를 보았다. 이것은 그가 몇 주 동안 괴롭혀온 겁에 질린 순종적인 소녀가 아니었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 10년, 그녀는 으스스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10년 동안 고급 격투 훈련을 받았어. 지역 챔피언을 여러 번 차지했고 평범하게 살아보려고 몇 달 동안 참았는데 당신들이 허락하지 않았어. 건우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이 마침내 시작되었지만 그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도망치는 대신 그는 자신의 체격이 그녀를 압도하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보람은 그의 서투른 돌진을 쉽게 피하고 뻗은 팔을 잡고 간단한 지렛대 던지기를 사용하여 그를 땅에 쳐박았다. 그가 회복하기 전에 그녀는 그의 뒤로 이동하여 팔을 완벽하게 위치시킨 채 그의 목을 조절했다. 지금 당장 널 기절시킬 수도 있어. 그녀는 그녀의 소나귀에서 약하게 몸부림치는 동안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널 여기 아스팔트에 내버려 둘 수도 있고 그걸 원해? 건우는 그녀의 소나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더욱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의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고 순수한 공포가 엄습했다. 제발, 그는 헐떡였다. 숨을 쉴 수가 없어. 보람은 건우가 자신의 무력함을 완전히 이해하도록 몇 초 더 잡고 있다가 그를 놓아주었다. 그는 앞으로 쓰러져 기침하며 숨을 헐떡였다. 이렇게 진행될 거야. 보람은 새 아이 위에 서서 말했다. 두식은 여전히 숨을 고르려고 애쓰고 있었고 철민은 부러진 코를 움켜쥐고 훌쩍거리고 있었고 건우는 목을 움켜쥐고 있었다. 너희는 나를 내버려 둘 거야. 다른 사람들도 내버려 둘 거고 더 이상 영토세 요구도 없고 괴롭힘도 없고 협박도 없어. 너 미쳤어. 건우는 쇳소리를 냈다. 아니, 보람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나는 고도로 훈련받았어. 차이가 있지. 나는 얼마나 많은 힘을 가해야 하는지, 언제 멈춰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 하지만 너나 내 친구들이 다시 나를 괴롭히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 다음에는 이렇게 관대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전체 대결을 녹화하고 있던 건우의 휴대폰을 집어들고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휴대폰을 그의 옆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아, 그리고 건우? 그녀는 차를 향해 걸어가며 말했다. 만약 네가 복수를 생각하거나 여기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를 지어내려고 한다면 나는 네가 어디에 살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서 어울리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나는 몇 주 동안 너희 모두를 지켜봐 왔어. 나를 시험하지 마. 집으로 가는 길은 비현실적이었다. 보람의 손은 아드레날린 때문에 약간 떨렸지만 그녀는 몇 달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가 짊어지고 있던 끊임없는 긴장감, 태성고등학교 복도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불안감이 마침내 사라졌다. 집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즉시 변화를 감지했다. 그녀의 자세에는 새로운 자신감이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평안리로 이사온 이후로 보지 못했던 평온함이 있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보람아? 엄마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더 좋았어요. 보람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훨씬 더요. 그 주말 그녀는 이사온 이후 처음으로 훈련 장비를 꺼냈다. 월요일 아침 그녀는 숨어 지내던 헐렁하고 볼품없는 옷 대신 제대로 맞는 옷을 입고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태성고등학교에 들어섰다. 학교 분위기의 변화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다.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문은 주말 동안 퍼져나갔고 보람이 혼자서 축구팀의 절반을 제압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진실도 충분히 인상적이었지만 고등학교 소문은 살아있는 것처럼 퍼져나가는 경향이 있었다. 건우, 철민, 두식은 그 주 초 며칠 동안 눈에 띄게 결석했다. 마침내 돌아왔을 때 그들은 변해 있었다. 건우의 거들먹거림은 사라지고 갑작스러운 소리에 움찔거리는 신경질적인 에너지로 바뀌었다. 철민은 부러진 코에 붕대를 감고 모든 사람과의 눈맞춤을 피했다.
두식은 아스팔트와의 만남의 여파를 여전히 느끼며 조심스럽게 걸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들이 다른 학생들을 대하는 방식에 있었다. 그들의 특징이었던 무심한 괴롭힘은 사라졌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어린 학생들을 보면 실제로 개입하여 막았다. 박건우가 일종의 학교 폭력 반대 옹호자가 되었다는 소문이 퍼졌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없었다. 진실은 더 간단했다. 그들은 보람과 그녀가 옛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 무엇을 할지 두려워했다. 보람은 특이한 입장에 놓였다. 전에 그녀에게 말을 걸어본 적이 없는 학생들이 갑자기 그녀와 친구가 되기를 열망했다. 그녀의 존재를 거의 알아차리지 못했던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녀를 참여시키기 위해 애썼다. 인기 있는 아이들은 그녀를 자신들의 무리에 합류시키려고 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표적이 되었던 학생들에게서 나왔을 것이다. 조용한 신입생인 이현우는 어느 날 점심시간 후에 그녀에게 다가와 존경과 감사의 눈빛을 보냈다. 박건우에게 한 일을 들었어요. 그는 초조하게 말했다. 그냥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는 올해 초부터 제 점심값을 빼앗아갔는데 지난주 이후로는 멈췄어요. 비슷한 대화가 일주일 내내 이어졌다. 여자아이, 남자아이 할 것 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괴롭힘을 끝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보람은 건우와 그의 친구들이 그녀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을 괴롭혀왔고 그녀의 행동이 그들 모두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차장 사건이 있은 지 2주 후 박건우는 태성고등학교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했다. 사과를 한 것이다. 그것은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전체 앞에서 일어났다. 건우는 그녀가 껍질에서 벗어난 이후로 사귄 친구들과 함께 앉아있는 보람의 테이블로 걸어가 초조하게 목을 가다듬었다. 보람아. 그는 갑자기 조용해진 방을 가로질러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말했다. 너에게 했던 행동에 대해 사과하고 싶어. 내가 한 일은 잘못되었고 진심으로 미안해. 구내식당은 완전히 조용했다. 근처 테이블에 있던 학생들은 먹는 것을 멈추고 학교의 전직 알파 불량배인 박건우가 해안 도시에서 온 조용한 소녀에게 사과하는 전례 없는 장면을 응시했다.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보람은 차분하게 말했다. 하지만 내게만 사과해서는 안 돼요. 당신이 상처를 준 모든 사람에게 사과해야 해요. 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혹감과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많이 반성했고 내가 보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거야. 그 후 몇 주 동안 건우는 자신의 말을 지켰다. 그는 또래 중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린 학생들과 자원봉사를 시작하고 학교폭력 반대 운동의 옹호자가 되었다. 철민과 두식은 그의 뒤를 따랐고 한 달 안에 한때 태성고등학교를 공포에 떨게 했던 세 사람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뜻밖의 옹호자가 되었다. 보람은 자신이 추구해왔던 균형을 찾았다. 그녀는 되려고 노력했던 보이지 않는 소녀도 아니었고 그녀의 전투 능력으로만 정의되지도 않았다. 그녀는 학교의 호신술 동아리에 가입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을 위해 인문 수업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스스로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가 되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걱정했지만 딸이 자신의 힘을 책임감 있게 휘두르는 방법을 발견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녀는 싸움을 추구하지 않았지만 필요할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방어하는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졸업식 날 보람이 졸업장을 받기 위해 무대 위를 걸어가면서 그녀는 자신을 이 순간으로 이끈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때로는 다르게 살지 말지를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배웠다. 때로는 세상이 당신에게 그 선택을 강요한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차이점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양시킬지, 깎아내릴지, 다른 사람에게 힘을 실어줄지, 무너뜨릴지를 선택할 수 있다. 박건우도 그날 졸업했는데 여름 학기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채웠다.
졸업식 후 그들이 서로 지나칠 때 그는 잠시 멈춰 손을 내밀었다. 고마워. 그는 간단하게 말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보여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주어서. 보람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하죠, 건우 씨. 중요한 것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거예요. 몇 년 후 보람은 무술 강사이자 청소년 멘토가 되어 문제아들이 분노와 좌절감을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건우는 사회복지사가 되어 고등학교 시절에 저지른 실수를 피하도록 위험에 처한 청소년들을 돕는 데 헌신했다. 하지만 그 순간 졸업장을 손에 든 채 태성고등학교 주차장에 서 있는 그들은 삶의 가장 심오한 교훈 중 하나를 배운 2명의 10대일 뿐이었다. 진정한 힘은 다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조용한 사람들이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다.